트럼프 때문에 못 살겠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행보에 미국 국민들의 이민 행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행을 결정하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어느 여성이 쓴 글이 온라인에서 100만 조회수를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미국 전역이 눈물바다에 빠졌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장점을 한 가지씩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노라 앤더슨입니다. 시애틀의 한 대학병원 ICU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선택한 건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의사들과 회진을 돌고 생명 유지 장치를 점검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환자가 회복해서 ICU를 떠날 때마다 느끼는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아침 병원 라운지에서 뉴스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과 의료 장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화면 속에서는 백악관 대변인이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었죠.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제약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라고요. 국산화를 내세운 정책은 언뜻 듣기엔 애국적인 구호처럼 들렸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 익숙한 슬로건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옆에 서 있던 선배 간호사 제니퍼가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이거 큰일 났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은 수입 의약품과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 ICU는 더욱 그랬죠. 중환자들에게 쓰이는 약품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생명을 다루는 곳에서 단 하루라도 필수 약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이미 몇몇 제약회사에서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는 연락이 왔다고요. 재고를 최대한 아껴 쓰라는 지시도 위에서 내려왔다면서요. 심지어 일부 비급여 약품은 아예 주문이 취소됐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고를 아껴 쓰라니 환자의 생명을 어떻게 아껴 쓸 수 있단 말인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실로 돌아가는 길에 약품 보관실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곳인데 그날은 왠지 그곳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더군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약품 선반들이 얼마나 오래 저렇게 가득 차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병원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다들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었죠. 테이블마다 관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어떤 의사는 당장 다음 주부터 수술 일정이 밀릴 거라고 했고 어떤 약사는 특정 항생제 재고가 이미 바닥났다고 했어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마크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서 말하더군요. 어젯밤에 이미 특정 진통제가 떨어졌다면서요. 대체 약품을 쓰긴 했지만 효과가 훨씬 덜하다고 했어요. 환자는 계속 고통을 호소했고 자기는 그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병원이 아닌 집에 계신 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어머니는 지금 특정 약에 의존하고 있어요. 만성호흡기 질환 때문에 매일 그 약을 복용하셔야 했죠. 그 약이 없으면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은 독일에서 수입되는 것이었어요.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약이었죠. 식판 위의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크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설마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까지 부족해지겠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제 낙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이미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고 의료진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재고 확인 요청이 쏟아졌고 약품 부족 보고서가 속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더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번 관세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었죠. 제조업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런 말들이 너무 공허하게 들렸거든요. 장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당장 내일 모레 약이 떨어지면 그땐 어쩌라는 건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셨죠. 저를 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거든요. 자기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분이었죠.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동시에 너무 약해 보이는 손이었죠.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고 피부는 얇고 투명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뉴스 봤니? 관세가 어쩌고 하던데 무슨 일이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엄마,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늘 그렇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가 필요한 약이 정말 부족해진다면 어떻게 하죠? 어머니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노라야, 너 뭔가 걱정되는 거 있지? 엄마한테 숨기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오늘 병원에서 좀 바빴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인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관세라는 단어는 늘 뉴스 속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경제 뉴스 코너에서 나오는 숫자와 퍼센트 그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시애틀의 밤하늘이 어둡게 깔려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죠.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지만 호흡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렸습니다. 이불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가슴의 움직임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침대 옆 협탁에는 약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병이 바로 독일에서 수입되는 그 약이었죠. 저는 약병을 집어들고 남은 양을 확인했습니다. 대충 보니 한 달치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간호사실에 들어서니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있더군요. 수간호사 캐서린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면서 모두 모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는 원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주요 의약품 공급업체 3곳에서 당분간 납품이 어렵다는 통보가 왔다는 겁니다. 관세 때문에 가격이 너무 올라서 계약 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거였죠. 원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까지는 괜찮지만 다음 주부터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급여 약품부터 차근차근 사용을 제한하고 급여 약품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제니퍼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중환자실은 어떻게 하냐고요? 생명 유지 장치에 필요한 약품도 제한하라는 건가요? 원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분하라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거라는 걸 안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동료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죠. 이게 정말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냐고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점심시간에 저는 약국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약을 미리 처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약사톰은 제 얼굴을 보더니 이미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노라, 미안하지만 지금은 선처방이 불가능하다고요.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면서요. 모든 약품을 재고 관리 시스템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어머니 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다고 했죠. 지금으로서는 그때 가봐야 안다면서 혹시 모르니 다른 병원 약국도 알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지 않았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세 군데 약국에 들렀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죠. 재고가 없거나 있어도 새 처방전 없이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약국 주인은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지금 수입 의약품은 금값이라고요. 있어도 파는 게 아니라 아껴두는 거라고 했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계시더군요. 깜짝 놀라서 달려갔죠. 엄마, 왜 이러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계셨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부축해 거실 소파에 앉혔죠. 어머니는 헐떡이며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함께 식탁에 앉았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노라야, 너 요즘 얼굴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그냥 병원 일이 좀 바쁠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계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모를 것 같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결국 말했죠. 병원에서 약품이 부족해지고 있다고요. 관세 때문에 수입이 어려워졌다고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이구나. 내 약 때문에. 저는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직 한 달치나 남았잖아요. 그때쯤이면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어머니도 그걸 아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노라야, 괜찮아. 엄마는 오래 살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셨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건가요? 정치인들의 결정이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한 달 뒤에는 정말 어떻게 될까? 약을 구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불안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죠. 출근하자마자 제니퍼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쓰는 마취제 재고가 떨어졌다고요. 예정됐던 수술 3건이 무기한 연기됐다면서 환자 가족들이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ICU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응급실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 수술을 못하냐고. 이게 무슨 병원이냐고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계속 사과하고 있었지만 환자 보호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ICU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모두 지친 얼굴이었고 환자 보호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의료진을 쳐다보고 있었죠. 제 담당 환자는 60대 남성 환자였는데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이었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는데 약품 투여 기록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더군요. 필수 항생제가 부족해서 대체 약품을 썼다는 표시였습니다. 제니퍼에게 물었죠.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냐고요. 제니퍼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제부터라고요. 약품 보관실 재고가 바닥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아직 안정적이지만 만약 감염이 발생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죠. 오전 회진 시간에 담당 의사 스티븐이 왔습니다. 차트를 보던 그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항생제를 바꿨냐고 물었습니다. 제니퍼가 상황을 설명했죠. 스티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요. 만약 내성균이 생기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산소 마스크가 부족해서 중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겁니다. 마크는 테이블에 주먹을 쾅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환자가 죽어가는데 산소 마스크가 없어서 돌려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죠. 오후 2시쯤 간호사실에 긴급방송이 울렸습니다. 모든 간호사는 즉시 약품 사용 현황을 보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하나하나 기록을 확인했죠. 지난 일주일간 사용한 약품 목록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문제 없이 쓰던 약들이 이제는 귀한 자원이 되어버렸다는 게 실감났죠.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도 이런 상황인데 일반 약국은 어떨까요? 어머니 약은 과연 구할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치기도 힘들었습니다. 오후 4시에 또 다른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원장이 직접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죠. 주요 공급업체와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합니다.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병원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필수 의약품만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환자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원장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자는 말만 반복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동료 간호사 한 명이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 담당 환자가 필수 약품을 제때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다면서요. 의사에게 아무리 말해도 재고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동료를 안아줬지만 위로의 말은 나오지 않았죠. 퇴근 시간이 되자 모두 지쳐서 비틀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찬 병원 로비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죠.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동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남자가 접수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왜 어머니 수술을 계속 미루냐고 책임자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경비원 2명이 달려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었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이 맞나요? 의료 선진국이라던 이 나라에서 약품 부족으로 환자가 치료를 못 받다니요.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는 내용이었죠. 국내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성공적이라고요.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있는데 성공적이라니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한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상황은 곧 어머니에게도 닥칠 거라고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약은 이제 일주일치밖에 남지 않았죠. 저는 매일 아침 협탁 위의 약병을 확인했습니다. 하나씩 줄어드는 알약을 보면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호흡은 더 가빠졌고 기침도 잦아졌습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잠을 깼죠.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에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신가 확인하러 갔지만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창백한 얼굴과 축축한 이마가 그 말을 부정하고 있었죠. 병원에서는 제가 수소문했던 약품 공급처가 모두 막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약사톰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기도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고개를 숙였죠. 저는 다른 병원에도 연락해봤습니다. 시애틀 내 주요 병원 12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재고 없음, 입고 예정 없음. 대체 약품도 없음. 어떤 약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공급 자체가 끊겼다고 했습니다. 온라인도 뒤져봤습니다. 캐나다 약국 사이트, 멕시코 약국 사이트까지 찾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있다고 나오는 곳은 사기 사이트였고 정상적인 곳은 모두 품절이었죠. 한 사이트에서는 3개월 대기라고 했습니다. 3개월이요. 어머니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주저앉으신 거였죠. 저는 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전화하려 하자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라고 응급실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안다면서요.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고 산소 포화도는 계속 떨어졌죠. 저는 회사에 연락해 병가를 냈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은땀으로 젖은 손은 축축하고 차가웠죠. 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노라야, 미안하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어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엄마 때문 아니냐면서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약이 곧 올 거예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고 어머니도 그걸 아셨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호흡은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저는 결국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어머니를 들것에 옮겼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활력 징후를 체크하던 구조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면서 저더러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의 상태와 필요한 약을 설명하자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던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약은 병원에 없다고요. 대체 약품도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할 수 없다면서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시간은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저를 불렀고 저는 휘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작은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의사가 들어왔고 그의 표정만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필요한 약품을 투여할 수 없었고 대체 약품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얀 천이 덮인 침대 옆에 섰죠. 천을 걷어내자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했던 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약이 곧 온다고 거짓말했던 그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약만 있었으면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약이 없어서 죽었다니요. 21세기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던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요. 간호사가 들어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의를 표했지만 그 말들이 위로가 될 리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응급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위대하게요. 어머니가 죽었는데 위대하다고요. 정치인들의 결정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위대하다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병원 동료 몇 명이 와줬고 이웃집 부부가 조문을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작은 예식장의 노인 관 앞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관 속의 어머니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걸요. 제니퍼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눈물을 쏟게 만들었죠. 마크도 왔고 톰도 왔습니다. 모두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인가요?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데 말입니다. 목사님이 짧은 추도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상투적인 말들이었죠.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노라야. 언젠가 함께 한국에 가자. 내가 태어난 땅을 밟아보고 싶구나. 어머니는 한국계 입양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돼 이곳에서 평생을 사셨죠. 하지만 늘 고향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 때면 눈빛이 달라지셨고 한국 드라마를 볼 때면 화면을 손으로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고 있었죠. 몇 년만 더 모으면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이제 영원히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관이 천천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정말 마지막이구나. 다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어머니의 손을 잡지 못하고 어머니의 미소를 보지 못한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는 그대로였고 협탁 위에는 빈 약병이 놓여 있었죠. 그 약병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통이 어머니의 생명줄이었는데 이게 비었을 때 어머니도 떠나셨다는 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 한글로 쓰인 일기장,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사진이 있었죠. 한국의 고아원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어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죠. 최근 날짜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노라가 나를 위해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안다. 내색하지 않지만 저축 통장을 몰래 보았다. 고마운 딸이다. 하지만 내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 과연 그날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국 땅을 밟기 전에 죽는 건 아닐까? 그게 가장 두렵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더 빨리 돈을 모았더라면 어땠을까? 작년에라도 데려갔더라면 어땠을까? 아니, 애초에 이 나라가 이런 미친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셨을 겁니다. 분노와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트럼프를 탓해야 할까? 관세 정책을 만든 사람들을 탓해야 할까? 아니면 더 빨리 준비하지 못한 제 자신을 탓해야 할까?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냈죠. 먹지도 씻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복귀하라는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지 못한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차들은 거리를 달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그날부터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있는 꿈이었죠. 경복궁을 걷고 있었고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고맙다고.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데려가지 못해서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미안해요.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과 담당자였죠. 언제 복귀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병원 사정도 어렵다고 했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환자를 돌보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곳으로 다시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살리지 못한 그 병원으로 말이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걸요. 환자를 마주할 때마다 어머니가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무력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손이 떨렸죠. 5년간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간호사로 성장했고 동료들과 우정을 쌓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사직 사유를 어떻게 쓸지 고민했어요. 개인 사정이라고 쓸까? 아니면 솔직하게 쓸까? 결국 저는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그리고 현 의료 시스템에 대한 회의감이라고요.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클릭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직접 가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수간호사 캐서린이 저를 불렀죠. 사무실에 들어가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정말 그만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캐서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아쉽다고 했어요. 노라 당신은 좋은 간호사였다고요. 제니퍼와 마크도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만났죠. 둘 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떠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제니퍼가 말하더군요. 우리도 힘들지만 함께 버티면 안 되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요. 마크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도 요즘 그만둘까 고민 중이라면서요. 이 병원이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출근일이 왔습니다. 사물함을 정리하면서 지난 5년이 떠올랐어요. 처음 출근했던 날의 설렘,
첫 환자를 돌봤던 긴장감, 동료들과 나눴던 웃음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병원 로비를 걸어 나오는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간호사 일을 그만뒀으니 수입도 끊겼습니다. 저축한 돈이 좀 있긴 했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삶의 목적을 잃었다는 겁니다. 저는 늘 간호사였어요. 환자를 돌보는 게 제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직도 어머니의 냄새가 남아있더군요.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한국 관련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복 인형, 한글 달력, 한국 풍경 사진들,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의 흔적들이었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한국을 꿈꿨지만 결국 가보지 못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건 아닐까? 제가 대신 가면 안 될까? 어머니의 뿌리를 찾아 그곳을 밟아보면 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서 한국행 비행기 표를 검색했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군요. 클릭 한 번이면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정말 가야 할까? 가서 뭘 하지?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죠. 예전에는 병원 스케줄에 맞춰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마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집안을 배회하거나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켜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펼쳐도 글자만 보일 뿐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예전에 만들어뒀던 블로그가 생각났습니다.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일상을 기록하려고 만든 곳이었죠. 몇 년간 방치해뒀던 그 공간에 로그인했어요. 마지막 글은 3년 전 것이었습니다. 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그냥 솔직하게 적기로 했죠. 어머니를 잃은 이야기, 약품 부족으로 세상을 떠난 이야기,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을 있는 그대로 풀어냈어요.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억눌렀던 감정들이 글자로 바뀌면서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입양하였다는 것,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 함께 한국에 가려던 계획이 있었다는 것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글을 다 쓰고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누가 읽을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토해내고 싶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블로그를 확인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댓글이 20개나 달려있더군요. 대부분 위로의 말들이었습니다. 힘내라는 응원,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는 공감, 어머니의 명복을 빈다는 조의까지 다양했어요. 한 댓글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자신도 부모님을 의료 시스템의 실패로 잃었다는 내용이었죠. 관세 때문은 아니었지만 보험 문제로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도 저처럼 무력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병원에서의 경험을 적었습니다. 약품 부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무기력한 의료진들, 그리고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현장을 무너뜨렸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했죠. 글을 올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갔고 댓글도 늘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역 병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도 댓글을 남겼어요. 간호사, 의사, 약사들이 공감한다며 현장의 참담함을 토로했죠. 모두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글쓰기는 일상이 되었어요. 매일 블로그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 한국에 대한 그리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분노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죠. 그 과정에서 제 감정도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자주 만들어주셨던 한국 음식에 대해 썼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레시피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맛과 냄새는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어머니가 요리하시던 모습, 주방에서 나던 구수한 냄새,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적었습니다. 댓글에는 한국 음식 레시피를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고 비슷한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인 교포로 보이는 분은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이 진짜 한국 맛이었을 거라며 위로해줬죠. 블로그 이웃도 생겼습니다. 자주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 공감하고 응원하는 작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어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이상하게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제 아픔을 이해했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글을 쓰는 게 치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게 됐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무언가를 할 동력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글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블로그 조회수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었어요. 댓글도 100개가 넘게 달렸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블로그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 댓글을 읽고 답글을 달았어요. 낯선 사람들과의 교류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블로그를 확인했어요. 새 댓글 알림이 10개쯤 떠 있더군요.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데 한 댓글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댓글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었죠. 어머니가 그렇게도 원하셨던 한국. 직접 가보세요. 당신이 대신 그 꿈을 이어야 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누가 쓴 건지 프로필을 확인했지만 익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 말 자체가 제 가슴에 박혔거든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애틀의 회색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어머니의 고향,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곳.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 댓글이 계속 떠올랐어요. 당신이 대신 그 꿈을 이어야 합니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대신 갈 수는 있잖아요. 어머니의 뿌리를 찾아 그 땅을 밟아보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 아닐까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협탁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흑백 사진 속 어린 어머니는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제가 갈게요. 제가 엄마 대신 그곳에 가볼게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검색했죠.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출발일은 2주 뒤였어요. 카드 결제를 완료하고 확인 메일을 받았을 때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가는구나. 정말 한국에 가는구나.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다고요. 어머니가 평생 원하셨던 그 땅을 제가 대신 밟아보겠다고 적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모두가 응원해줬습니다. 잘했다고, 꼭 다녀오라고,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라고들 했죠. 그 댓글을 남겼던 익명의 사람도 다시 글을 달았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2주 동안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자료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입양 서류, 한국 주소가 적힌 종이, 오래된 사진들까지요. 혹시 모르니 한국어 회화책도 샀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한국어를 쓰셨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어요. 제니퍼는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가냐고, 혼자 가는 거냐고 물었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혼자라도 가야 한다고요. 제니퍼는 응원해줬습니다. 꼭 다녀오라면서 돌아오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마크도 연락이 왔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있었다면서요. 대단하다고. 자기는 그런 용기가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빚을 갚는 거라고요. 어머니께 진 빚을요. 출발 전날 밤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에 필요한 것들을 넣었어요. 옷까지, 세면도구, 어머니의 자료들. 마지막으로 어머니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엄마. 중얼거렸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떤 곳일까? 어머니가 그리워했던 그곳은 어떤 느낌일까?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항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시애틀 풍경이 지나갔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습니다. 여권과 비행기표를 건네는 순간 떨렸어요. 정말 가는구나. 게이트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블로그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 끝났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기내방송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죠. 어머니가 가끔 흥얼거리시던 그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엄마, 우리 도착했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나왔어요.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공항은 거대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깔끔한 대리석 바닥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은 한글과 영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시애틀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시애틀 공항은 늘 혼잡했고 낡았어요. 안내 표지판은 희미했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효율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었고 면세점 간판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공항 구석구석이 깨끗했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미국의 혼란스러운 의료 시스템과 대비되는 풍경이었죠.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감동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이렇게 멋진 곳이에요. 당신이 태어난 나라는 이렇게 발전했어요. 말해주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곁에 없었죠. 혼자 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 공항을 걸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는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분명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기쁨의 눈물을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가방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 속 어린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도착했어요. 여기가 엄마 고향이에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공항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못하셨지만 제가 준비해온 주소를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잠시 차가 멈췄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강변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어머니도 이 강을 봤을까요? 어린 시절 이곳을 지나갔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나라를 떠나야 했지만 이 나라는 계속 발전했어요.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멋진 곳이 되었죠. 그게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어요. 작은 호텔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캐리어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침대에 앉아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협탁 위에 세워두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내일부터 찾아볼게요. 엄마의 흔적을요. 그날 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긴장과 설렘 때문이기도 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정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지냈다는 수녀원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입양 서류에 적힌 주소를 손에 쥐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주소를 보여드렸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더군요. 오래된 곳이라면서 한참을 운전해야 한다고 했어요.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1시간쯤 지나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언덕을 올라가니 오래된 건물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건물은 비어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유리창, 무성하게 자란 잡초. 이곳은 분명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잘못 찾아온 건가? 주위를 둘러보다 옆 건물에서 나오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다가가서 물었어요. 영어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못 알아들으시더군요. 당황하던 중 번역 앱이 생각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글로 번역해서 보여드렸죠. 이 수녀원이 언제 문 닫았는지 아시냐고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는 손짓으로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대충 10년 전쯤 이전했다는 뜻 같았습니다. 새 장소로 옮겼다면서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셨죠. 할머니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근처로 갔어요. 그곳에는 새로 지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3층 건물이었고 십자가가 지붕 위에 세워져 있었죠. 이곳이구나 싶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깨끗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수녀님 한 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저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며 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번역 앱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이곳에서 지냈다고 옛날 기록을 찾고 싶다고 입력했습니다. 수녀님은 화면을 보시고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잠깐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시고는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몇 분 뒤 나이 드신 수녀님이 나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영어를 하실 줄 아셨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셨죠.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다고요.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수녀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고는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기록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자료들은 창고에 보관돼 있다면서요. 어머니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드렸습니다. 수녀님은 종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칠은 걸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머물 계획이냐고 물으셨죠. 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몰랐거든요. 어머니를 떠올리며 준비했던 장소들은 많았지만 막상 혼자 그 길을 걷는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수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지내면 어떻겠냐고요. 방이 하나 비어 있다면서 기록을 찾는 동안 머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물었죠. 수녀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어머니를 위해 먼 길을 왔는데 도와드려야 한다면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수녀님은 짐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호텔로 돌아가 체크아웃하고 수녀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내받은 방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침대와 책상, 작은 창문이 전부였지만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 정원이 보였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풍경을 봤을까요? 어린 시절 이런 방에서 지냈을까요? 그날 저녁 수녀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였죠. 한국 음식이었는데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맛과 비슷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흰 쌀밥.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녀님들과 함께 창고를 뒤지며 기록을 찾았어요.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오래된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한글로 적힌 문서들이 대부분이라 수녀님의 도움이 절실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수녀님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찾았다고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수녀님 손에는 낡은 파일이 들려 있었죠. 파일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이름 옆에 영어로 번역된 이름도 보였어요. 생년월일도 맞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어머니 기록이구나. 서류에는 입양 당시 정보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가족 정보란에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죠. 어머니의 친가족으로 보이는 정보였습니다. 수녀님께 물었어요. 이게 어머니 가족 주소냐고요. 수녀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입양 당시 기록된 거라면서 지금도 유효한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시도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가족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했던 사람들, 혹시 아직도 그곳에 살고 계실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수녀님이 주소를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고 하셨죠. 손에 적힌 메모를 꼭 쥐고 수녀원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맸어요. 한글 간판들이 눈에 익지 않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것 같았죠. 계단을 오르내리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명의 고등학생이 다가왔어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었는데 영어로 말을 걸더군요.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았을까요? 학생들은 웃으며 메모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메모를 건네자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자기네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는 중이라면서요. 학생들을 따라 지하철을 탔습니다. 차 안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왜 한국에 왔냐고 물어서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고
힘내라고 응원해줬죠. 30분쯤 지나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안내해줬어요. 여기서 버스를 타면 된다면서 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학생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골목길이 나오고 낮은 건물들이 이어졌어요. 기사님께 내릴 곳을 물어보니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버스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한 집 한 집 지나갔어요. 드디어 그 집 앞에 섰습니다.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죠.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벨을 눌러도 될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요? 아니면 어머니 가족이 이사 갔다면요? 용기를 내 벨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몇 초가 지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여성은 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눈매, 코, 인매까지 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성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어로 어머니 이름을 말하며 혹시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여성의 눈이 커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뭐라고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번역기를 켰어요.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언니를 아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제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여성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꼭 껴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은 어머니의 동생이었어요. 이모였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번역기를 통해서였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이모는 어머니 이야기를 물었고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모는 오열했어요. 평생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 슬프다면서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써두신 편지였어요. 한국에 가면 동생에게 전해달라고 하셨던 거죠. 이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보였어요.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죠. 이모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미안해. 너를 두고 떠난 게 평생 후회였어. 루마니아에서 행복했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적었고 저에 대해서도 썼어요. 딸이 있다고, 착한 딸이라고, 언젠가 함께 한국에 가서 너를 만나고 싶다고 적으셨죠.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모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소리내어 우는 모습이 누가 봤다면 이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헤어져 있던 가족의 슬픔이 그렇게 흘러나왔죠. 이모가 말했습니다. 번역기를 통해서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언니를 만나지 못한 게 평생 한이었다고요. 자기도 언니를 찾으려 했지만 방법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입양 기록은 비공개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언니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는 어머니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찍은 사진들, 저와 함께 찍은 사진들. 이모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봤어요. 언니가 행복해 보인다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이모 집에서 묵었어요. 이모는 손님방을 내주셨고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한국 음식이었는데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맛과 똑같았어요. 아마 자매라서 요리하는 방식이 비슷한가 봅니다. 밥을 먹으며 이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어린 시절 이야기, 헤어지게 된 사연,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서요. 이모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언니를 기다리며 이곳을 지키고 싶었다면서요. 며칠 동안 이모와 함께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가고 싶어 했던 곳들을 함께 다녔어요. 경복궁에도 갔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셨던 그곳이었죠. 이모와 함께 한복을 빌려 입었어요. 고운 색깔의 한복이었습니다. 궁궐을 걸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어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함께 찍기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이곳에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남산타워에도 올라갔고 한강공원도 걸었어요. 어머니가 태어난 나라를 제 발로 밟으며 느꼈습니다. 이곳은 아름답고 활기찬 곳이라는 걸요. 어머니가 이곳을 그리워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이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 미국으로 돌아가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돌아가서 뭘 하죠? 어머니도 없고 직장도 그만뒀는데요. 이모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더 머물면 어떻겠냐고요. 자기랑 함께 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고 조카를 곁에 두고 싶다면서요. 그 제안을 듣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남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곳에는 더 이상 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적었고 고민도 나눴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죠. 대부분은 한국에 남으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라고요.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뿌리를 찾았으면 그곳에서 다시 자라나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남기로요. 이모에게 말씀드렸더니 기뻐하셨어요. 함께 살 수 있어서 좋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저도 울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정착 준비를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이모가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언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블로그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기록했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면서요. 놀라웠지만 수락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어요. 어느 날 경복궁을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서요.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의 뿌리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한국은 이제 어머니의 잃어버린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집이 되었고 제 미래가 되었어요.